마지막 가족여행 94페이지. 말로 형언할 길 없는 급변의 밤이었건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날은 밝았다. 빈소가 마련되었다. 언젠가 장애인 복지카드를 만드느라 찍었던 반명 한팜 사진을 확대해 영정이 만들어졌다. 한 사람 한 사람 문상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서 아내는 빙그레 웃고 있었다. 한번 찍을 때 잘 찍겠다며 무척이나 신경 써서 찍은 사진이 아내의 영정이 되리라고는 나는 물론이고 아내 자신도 알지 못했다. 먼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처럼 아내는 사진 속에서 우릴 보고 웃음 짓고 있었다. 아쉬움과 슬픔을 가슴 깊숙이 눌러 감추고 남은 가족들을 향해 안녕의 손짓처럼 안심하라는 듯, 자신은 괜찮다는 듯, 대단하다. 그리고 잘 지내고 나중에 만나자는 듯 그렇게 말없이 웃고 있었다. 아내의 소리 없는 그 웃음이 내 눈에다 눈물을, 가슴에다가는 찢어지는 아픔을 가져다 주었다. 영안실은 대합실이었다.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와 배웅하는 가족들이 눈물 뿌리며 이별의 인사를 나누는 그런 아픔의 대합실이었다. 하지만 가족을 뒤로 하고 떠나가는 여행자나 그 여행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들이나 섭고 가슴 아프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눈물 뿌리고 통곡하는 측은 오로지 배웅하는 이들 뿐이었다. 떠나가는 여행자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다부지도록 만들었는지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처음 그대로였다. 게다가 태연스레 미소까지 머금고 있으니 되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는 가족을 보내야만 하는 남은 가족들의 아픔만이 이별의 대합실을 눈물로 적실 뿐이었다. 2004년 8월 무더위가 한창이던 때 가족여행을 떠났다. 넉넉진 않았지만 1년에 한 번은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아내와 약속한 2000년부터 시작된 연례 가족 행사였다. 비록 부모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자식들에게 보다 넓은 세상을 보여주자며 아내와 의기투합을 했다. 여행지의 흔적을 사진으로 담아가지고 와 틈틈이 그걸 늘어놓고 대화의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다. 훗날 저희끼리 남았을 때 부모와의 추억을 펼쳐놓고 담소를 나누는 광경을 연상하며 아내도 나도 흡족한 기분으로 해마다 여름여행을 이어갔다. 2004년 8월에도 고향 목포를 향해 달리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아내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꼭 5개월이 되는 날이었다. 어느 정도 약에 적응된 시기였으며 악성 백혈구의 수치도 퍽 안정적이라는 담당 교수의 진단평도 받은 때였다. 열차에는 때가 때이니만치 많은 피서객들로 넘쳐났다. 좌석 하나를 돌려 내 녀석이 둘씩 마주보게끔 해두고 아내와 나는 나란히 한 의자에 앉았다. 금세 뿌듯한 마음이 되었고 이런 것이 행복이지 뭐 행복이 별거겠냐는 얘기를 아내와 나누었다. 핸드카에 간식거리를 실은 판매원이 통로를 지나면 아이들도 아내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뭐라도 하나씩을 집어들고는 희색이 만연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이들과 다를 것 하나 없는 뿌듯한 표정을 짓는 아내를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종착역 목포에 두 다리를 쭉 뻗은 열차에서 승객들에 섞여 우리도 내려섰다. 금세 찌찌름한 바다 내음이 확 하고 달려들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이었음에도 높은 습도 탓인지 몸에 와닿는 공기는 바다 공기답게 끈적였다. 역을 빠져나와 역 광장 근처 식당에 들어간 우린 이른 아침을 먹었다. 생생한 가족여행 흔적을 담으리란 마음에 기차에서 내려서면서부터 나는 미리 준비한 MD 플레이어를 가지고 사이사이 녹음을 했다. 기차를 타고 밤을 달려온 데다가 허기를 채운 탓이었는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축 처진 나른한 모습들이었다. 주인도 그걸 알았는지 편히 쉬라며 배려의 말을 건넸다. 두어 시간을 식당에서 편히 쉰 우리 가족은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나와 바닷가를 걸었다. 그리고 여객선 터미널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유달산으로 달렸다. 어린 시절 뒷동산처럼 오르내렸던 곳이었다. 목포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팔각정에서 멀리 우리 동네를 찾았고 우리 집을 찾으며 놀았었다. 그 팔각정을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걸음했다. 와, 바다다. 엄마, 바다가 아주 넓어. 배가 가고 있다. 저기 봐, 배도 가고 있어. 난간에 붙어서서
아이들은 신기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목포 시가지와 바다 전경을 설명하느라 부지런히 입을 놀렸다. 아빠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어디쯤이에요? 저기쯤인데 바다를 앞으로 보고 있는 동네야. 나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위치를 되살려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다가, 시가지가, 그리고 고향집이 있던 동네가 보이지 않아도 보는 듯 눈앞에 선했다. 떠오르는 곳곳마다 추억은 그립고 혹은 아프게 가슴을 저미게 했다. 유달산을 내려온 우린 다시 택시에 몸을 싣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해남을 가기 위해서였다. 1시간가량 달려 해남읍에 다다른 우리는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미리 예약해둔 두륜산 근처 민박에 도착했다. 8월 초순 한낮에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는 가히 살인적이었다. 수북이 쌓아둔 거름더미 곁을 지날 때는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후끈한 열기로 숨이 콱콱 막힐 지경이었다. 그렇지만 걸음을 옮기는 곳곳마다 물씬 풍겨오는 시골의 그 내음들은 고향인 듯 정겹기만 했다. 민박집은 단층 건물로 현대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잘게 부서뜨린 돌들이 깔린 마당을 둘러싼 텃밭과 화단에는 고추며 쑥갓, 상추 등 여러 가지 채소에다 이런저런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반색하며 달려나왔다. 서울에서 하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모든 걸 정리하고 해남에 정착한 그들이었다. 우리가 머문 이틀간 그들은 가족이나 된 듯 있는 정성을 다해 살갑게 대해주었다. 식사 때마다 아내가 매운 고추를 잘 먹는 것을 본 할머니는 그곳을 떠나던 날 손수 밭에서 딴 고추를 봉지에 가득 담아 가방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장하다는 말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라는 말도 얹어주었다. 해남 대흥사 진입로는 하늘을 찌를 듯 장대한 나무들이 터널을 만들어 시원했다. 쏟아지는 빗발처럼 수많은 매미들의 노랫소리가 정신을 혼미하게 했다. 대흥사를 구경하고 사진도 찍은 뒤 우리 가족은 계곡으로 내려갔다. 시원스레 흘러내리는 물에 발을 담그고 온몸에 걸친 무더위를 씻어내리자 신선이 따로 없단 생각에 노래가 절로 흘러나왔다. 엄마 아빠를 이끼가 덜 낀 바위에다 앉혀놓고 딸들은 신을 벗고 먼저 온 아이들과 뒤엉켜 이리저리 물속을 걸어다니며 뭔가를 잡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저렇게나 좋을까? 물 만난 고기들 같다. 자기야, 그치? 아내는 아이들을 보고 흐뭇한 듯 웃음 띠며 입을 열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이런 산속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으니. 그리고 날이 무척 덥잖아. 나라도 옷을 훌훌 벗고 물놀이를 하고 싶을 정도인데 뭐. 아이고 참으세요. 누구 구경거리 만들어줄 일 있나. 그래서 그럴까봐 지금 이렇게 참고 있잖아. 우린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아내도 나도 신발을 벗어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는 물속에 발을 담그고 점벙거리며 시원함을 만끽했다. 아빠, 내가 가재 잡았어. 돌 밑에 숨어있더라고요. 슬기가 작은 가재 한 마리를 손에 쥐고 와서는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 목소리를 높였다. 순식간에 우리 아이 남의 아이 할 것 없이 슬기 주변으로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계곡을 나와 산을 내려오는 길에 식당에 들러 도토리묵과 아내가 먹고 싶어 하던 산채나물 비빔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 비빔밥을 먹으며 아내는 싱글벙글 그렇게나 좋아했다. 그 모습을 보며 다음 여름에도 오리라 내심 다짐했다. 다음 날 두륜산 계곡 하류를 마가 만든 풀장에서 시간을 보낸 우린 땅끝으로 가서는 보길도 행대에 몸을 실었다. 작은 다갈들이 깔린 보길도 해수욕장은 모래가 묻을 염려도 없고 해서 놀기에 금상첨화였다. 그런데 아내는 물을 곁에 두고도 선뜻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파라솔이 만들어낸 그늘 밑에서 아이들과 내가 벗어놓은 옷가지들을 맡아가지고 있겠다며 물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걱정이 돼 어디가 불편하냐고 물었지만 물에 오래 있지 않을 건데 금방 나와서 바닷물을 씻어내기도 귀찮고 하니 그냥 그늘에 앉아 있겠다고 대답했다. 아이들은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물속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며 신나했다. 이따금 높은 파도가 밀려올 때는 다른 해수욕객들이나 마찬가지로 녀석들도 즐거운 환호성을 내질렀다. 나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아내가 자꾸만 마음에 걸려 발을 담그는 정도로만 더위를 식혔다. 그리고 사이사이 아내 곁으로 가 앉았다. 자기야, 나 괜찮으니까 물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래. 응? 나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노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좋아.
자기야, 어서 가봐. 아이들이 부르잖아. 아내는 그렇게 나를 아이들이 있는 물속으로 떠밀었지만 내 마음은 선뜻 그러지 못했다. 뭉클 피어나는 까닭모를 불안감이 나를 붙들고 늘어졌다. 아내의 이마를 짚어보고 손을 잡아보곤 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포켓탕으로 늦은 점심을 먹었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어서 더욱 즐거운 식사였다. 아쉬움을 그림자처럼 뒤로 길게 늘어뜨린 채 우린 배에 몸을 실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린 선장실에 있는 배의 가장 위쪽 갑판으로 올라가 난간에 바짝 의자를 놓고 앉았다. 배가 바다를 가를 때 해풍은 가슴에다 구멍을 내버릴 듯이 기세 좋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만은 온몸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근심 걱정 같은 찌꺼기들이 일순 씻겨버린 듯 후련했다. 사진을 찍을 테니 포즈를 취하라는 딸들의 성화에 못 이겨 우린 난간에 기대 서서 최고로 다정한 모습을 만들어냈다. 해남에서의 즐거운 시간들을 접고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목포에 들렀을 때에도 한낮의 열기는 아스팔트를 녹아내리게 할 만큼 극성을 부려댔다. 우린 사막도로 갔다. 미리 정한 식당에서 매기 매운탕으로 늦은 점심을 먹고 사막도 유원지를 거닐며 산보를 했다. 흡족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덩달아 내 기분도 붕 떠올랐다. 그렇게 2004년 8월 우리 가족 여행은 끝이 났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아내와 함께하는 가족 여행은 2004년 그것으로 끝이었다. 백색의 악령도 우리 가족의 오붓한 여행을 가로막지 못했다. 여정 내내 아내의 웃음 띤 모습으로 아내의 기분을 판가름했다. 사진 속에서 아내는 웃고 있었다. 두륜산 계곡 이끼 낀 바위에 걸터 앉아서도 고길도 산상에서도 그리고 그 어디서고 아내는 웃고 있었다. 하다못해 영정 속에서도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그때 MD 플레이어를 가지고 무심코 녹음한 것이 사진과 함께 아내와의 마지막 흔적이 될 줄은 정말이지 꿈에서도 생각 못했다. 회한의 눈물 101페이지. 아내의 죽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부고를 듣고 빈소를 찾은 걸음들이 아침 일찍부터 이어졌다. 두 여동생 내외와 처제네 부부들이 조문객들의 안내며 식사 대접을 거들고 나섰다. 내 딸들은 영정 주변이나 빈소 안팎으로 가며 잔심부름을 하느라 분주했다. 아이들 담임선생님에게 부고를 알리기 위해 서둘러 전화를 했다.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아이들이 무척이나 슬퍼할 텐데 수업이 끝나는 대로 찾아가 뵙겠습니다. 아이들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음을 말하기 무섭게 담임들은 한결같이 놀랐다. 여선생님은 목이 메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조문객 중에는 안으로 들어서기 무섭게 아이들을 붙잡고 소리내 우는 이도 있었다. 마주 앉아 아내의 생전 모습을 상기하며 얘기를 나눌 때는 나도 말을 꺼낸 상대도 목이 메어 더 이상의 말을 잇지 못했다. 문득 NC가 떠올랐다. 아내가 떠나기 사흘 전 우리 곁에서 성심성의껏 안내해준 K항공사 스튜어디스였다. 딸들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초청해달라던 그녀에게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신호가 가고 잠시 후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예, 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간도 잘 지내셨어요? 사모님은 어떠세요? NC는 예의 밝은 음성으로 전화를 받았다. 선뜻 할 말을 찾지 못한 나는 잠시 심호흡을 했다. 입을 열면 울음부터 흘러나올 것만 같았다. 저기 실은 아내가 어젯밤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을 떠나시다니요.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결국 자정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뜨거운 불덩이가 말을 할 수 없도록 목구멍을 가로막아 버렸다. 수화기 속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다만 흐느끼는 소리만이 흘러나왔다.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오열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듯했다. 바로 3일 전에 뵈었는데 그 모습이 눈앞에 생생한데 세상을 떠나시다니요. NC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억지로 누르며 겨우 말을 이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와 NC의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아내도 무척 고마워했고요. 아무래도
아내가 마지막으로 도움받았던 분인데 하는 생각에 전화하게 되었어요. 괜스레 눈물 흘리게 해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오늘 제가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에 가 뵙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깝네요. 대신 저희 모임에 임원 한 분이 가 뵐 거예요. 저는 나중에 댁으로 찾아뵐게요. 아무쪼록 마음 잘 추스르시도록 하세요. 뭐라 더 드릴 말씀도 없네요. 국제선 항공기를 탔으므로 짬을 낸다는 것이 용이치 않았다. 그러나 그 후 집을 방문하고 아이들과 식사도 같이 하는 등 NC와의 만남은 꾸준히 이어졌다. 3월 10일 오후 목사님과 많은 교회 신도들 그리고 여러 조문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입관 예배가 드려졌다. 나와 딸들 그리고 동생 내외, 처제들 이렇게는 안치실로 내려갔다. 입관 준비를 마친 남녀 2명의 장례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죽음을 다루는 곳이어서 그런지 안치실은 고즈넉한 분위기에다 서늘한 공기까지 왠지 음산함마저 가져다 주었다. 안치실 중앙 안치대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내의 주검이 하얀 시트에 덮여 놓여 있었다. 순간 내 목에서 울컥 뜨거운 것이 치밀었다. 추위도 많이 타는 사람이 어쩌자고 서늘한 곳에 누워있는 것인지 가슴이 메어와 견딜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술을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벌들이 붕붕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가라앉자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남자 장례사가 입을 열었다. 우린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으며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다만 촉각을 곤두세웠다. 안치대 머리 쪽은 여자가, 아래 발치는 남자 장례사가 서서 시신을 향해 잠시 예를 표한 후 시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는 본격적으로 염을 해나갔다. 문득 열흘 전 교회에 가기 위해 샤워를 하던 아내가 힘들다며 도와달라던 때가 떠올랐다. 그날 아내는 남편과 함께 세상에서의 마지막 샤워를 했다. 남편인 내게 아내인 자신의 몸을 씻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다. 남편한테마저 씻기는 걸 주저하던 아내가 낯선 이들한테 몸을 내맡기고 안치대 위에 누워 있었다. 가슴이 걷잡을 수 없이 메었다. 알코올을 적셔 시신을 닦아낸 타월이 수시로 교체되고 누런 베옷으로 갈아입은 아내가 시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가까이 오셔서 마지막 인사를 하시죠. 여자 장례사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말없이 그리고 천천히 우린 안치대 곁으로 다가갔다. 앞을 보질 못하는데 아내를 만져보면 안 되나요? 다시는 만져볼 수 없는 아내의 마지막을 손으로 느끼고 싶었다. 네, 괜찮습니다. 여자의 음성이 떨어지기 무섭게 나는 아내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뻗은 내 손이 아내의 가슴에 가닿았다. 까칠한 베옷의 감촉이 낯설기만 했다. 앞으로 다소곳이 모은 아내의 두 손은 흰색 한지로 묶여 있었다. 가지런히 늘어진 두 발엔 곱상한 버성이 심겨 있었다. 멀리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인 것만 같았다. 손을 위로 가져가 얼굴을 만져보았다. 순간 가슴이 움찔했다. 손에 와닿은 아내의 볼은 평소나 다름없이 보드라웠다. 여자 장례사에 의해 곱게 화장을 마친 아내의 얼굴은 차가운 것만 빼고는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웃는 듯 살짝 이를 드러내고 두 눈을 꼭 감은 채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은 정녕 깊은 잠에 빠져있는 평온한 모습이었다. 곱게 빗어 뒤로 넘긴 물기 머금은 머리카락을 만졌을 땐 금세라도 자기야, 나 예뻐? 하고 물어올 것만 같았다. 다시금 두 눈으로 뜨거운 물기가 몰려들었다. 두 손으로 아내의 볼을 감싸쥐고는 가만히 흔들어 보았다. 도리지를 치듯이 아내의 머리가 좌우로 흔들거렸다. 내 눈에서는 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차갑구나, 자기야. 자기 몸이 너무 차갑다. 조금만 추워도 못 견뎌하며 내 품에 파고들었는데 내가 바로 곁에 있어도 이제는 내 품으로 달려들지 않는구나. 왜 그러는데? 왜? 자기 왜 그러는 건데? 자기 몸이 너무 차가워서 그래서 내가 추워할까봐? 그래서 안아달라고 못하는 거야? 그렇다면 괜찮아. 내가 추워할까봐 그런 거라면 난 괜찮다고. 정말 난 괜찮아. 자기가 입을 열고
여보, 나 추워하면서 내 품을 파고들어주기만 한다면 난 꽁꽁 얼어붙어도 괜찮아. 자기야, 정말이야, 정말이라고. 금방이라도 아내 몸 위로 엎어져 오해를 쏟아낼 것처럼 몸이 흐느적거렸다. 한 번이라도 더 말할 걸. 사랑한다고. 여보, 사랑해라고. 자기야, 정말 사랑해라고. 살았을 때 더 많이 말해줄 걸. 이렇게 떠날 줄 알았다면 억지로라도 한 번 더 내 손으로 목욕을 시켜줄 걸. 설거지 하느라 젖어 차가운 손 꼭 쥐고는 수고했다는 말 한 번이라도 더 해줄 걸. 평생 살 줄만 알았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줄 몰랐을 때, 바로 그때, 몸이 따뜻한 그때 자주자주 안아주고 어루만져 줄 걸. 눈물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가슴 속에서는 회한의 물결이 끝을 알 수 없는 높이로 일렁이고 있었다. 이제 입건을 하겠습니다. 남자 장례사의 음성이었다.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후회는 항상 뒤에 따라 붙었다. 흐르는 눈물조차도 위로가 될 수 없었다. 아내는 손을 뻗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없는 망자의 몸으로 누워있었다. 자신의 두 손을 감고 있는 얇은 한지조차도 끊을 수 없는, 아니 자신의 손에 그러한 것이 감긴 것조차 알지 못하고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형님, 이제 그만 진정하세요. 그리고 입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매제의 손에 이끌려 내가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서자 남녀 장례사의 손이 바빠졌다. 아내의 몸이 안치대에서 서서히 관 속으로 옮겨졌다. 아이들의 것인지 어른의 것인지 알 길 없는 가느다란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망연자실 미동도 않고 나는 겨우 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관의 뚜껑이 닫혔다. 그 소리는 세상과 그리고 가족과의 영원한 단절을 확인시켜 주었다. 일순 가슴이 쏘아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자기야, 나 집에 갈 수 있는 거지? 아내의 목소리가 뇌리를 배회했다. 가슴은 발기발기 찢어졌다. 이윽고 뚜껑이 닫힌 관이 안치고 안으로 들이밀어지고 황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그 순간 공허한 허탈감이 전신을 훑고 내려갔다. 저녁 무렵 아이들 담임선생님이며 친구 녀석들이 걸음했다. 전학년 담임까지 선생님은 모두 8비였다. 새롬의 한 친구 녀석은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영정을 보고는 울음을 쏟으며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녀석이었다. 어느 때든지 웃으며 맞아주던 친구 엄마, 또 격없이 얘기 나눌 수 있었던 친구 엄마. 그 친구의 엄마가 한 장의 영정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자 녀석도 충격이었다. 새롬은 울며 뛰어나간 친구를 쫓아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나간 둘은 한참 만에 들어왔다. 두 녀석은 함께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자위가 벌겠다. 그날 밤은 비가 내렸다. 간간히 천둥까지 울리면서 비가 내렸다. 영화실 안에만 있는 것이 갑갑해 보였던지 친구가 끄는 대로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건물벽에 기대섰다.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마찰음이 시원했다. 어둠을 가르고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아내의 통곡이었다. 주룩주룩 내리붙는 빗줄기는 아내의 눈물이었다. 빗속으로 뛰어들어 흠뻑 젖고 싶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대굴대굴 구르며 통곡하고 싶었다. 자기야, 아이들 너무 많이 혼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주룩주룩 내리붙는 빗속으로 아내의 음성이 들려왔다. 엄마 잃은 아이처럼 허전함을 가눌 길이 없었다. 그렇게 내리는 빗속으로 아내의 형제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형님, 공동모금회에 예치된 치료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혹시 아세요? 다음날 아침이었다. 일찌감치 식사를 마친 가족들이 모처럼 한가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큰 매제가 불쑥 물었다. 글쎄, 모르긴 몰라도 1,300만원가량 남아있을 것 같은데. 아내는 자신의 몫으로 예치된 치료비조차 다 써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응급실과 병실에 몇 차례 입원할 때마다 비급여 금액을 지불하고 남은 나머지가 그만큼이었다. 형님, 남아있는 것에서 조금만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성금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사망해서 장례를 치르는 건데 장례 비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부탁해보면 어떨까요? 아내의 사망으로 더 이상 집을 대지 않고 묶여버릴 것을 염두에 둔 조언이었다. 한번 부딪혀 볼만한 생각이나 여기고 큰 매제와 함께
병원 사회복지상담실을 찾았다. 얼마간 대화가 오고 간 뒤 상담사는 공동모금회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하겠다는 말과 함께 결과를 전화로 알려주겠다는 답을 했다. 빈소로 돌아와 발인을 위한 준비로 부산한 즈음 전화벨이 울렸다. 병원 복지상담사였다. 공동모금회 측에서 전해온 답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영안실 내에서 소요되는 비용 중 먹고 마시는 음식비를 제외한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남은 예치금에서 소정의 금액을 전달키로 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반신반의 심정으로 찾아가 어렵사리 속사정을 토로한 것이 큰 결과로 되돌아와 주었다. 아내는 자기로 인해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세상이 떠나서까지도 두고 보지 않는구나 싶었다. 2005년 3월 11일 12시 발인 예배가 드려졌다. 교회 신도를 포함한 조문객들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서서 의식에 참여할 만큼 많은 수가 찾아주었다. 성가단이 부르는 찬송소리에서 바보처럼 아내의 음성을 찾느라 귀를 기울였다. 아내의 음성이 꼭 그 속에 있을 것만 같은 생각에 어리석게도 나는 귀를 있는 대로 세워가지고 낯익은 음성을 찾았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성가단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을 할 때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아내의 모습은 평소 성가대석에 섰을 때의 모습처럼 의욕이 넘쳐 있었으며 한껏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나는 찬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입버릇처럼 해오던 아내의 목소리가 귀 속을 울렸다. 찬양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어디선가 간간히 흐느낌이 들려왔다. 아내는 그렇게 자신이 몸담아온 성가단에 아름답고 웅장한 찬양을 들으며 활짝 미소 짓고 있었다. 그렇게 터질 듯 웃음을 머금고 있던 아내는 급기야 자신도 입을 열어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 아내의 찬양 소리는 바람을 타고 흘러다니듯 허공에서 넘실댔다. 새털처럼 가벼워진 아내의 몸도 따라 춤을 추듯 일렁였다.